남북한의 장마가 이어지면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매설한 지뢰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가 하면 환강댐이 만수위에 다다르면서 무단 방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승 교수, 망명 북한작가센터의 김주성 부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장마로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진강 상류 북한의 환강댐이 만수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물을 방류하면 우리 쪽으로 쏟아져 내려오죠. 과거 전례가 있어서 걱정인데 이번엔 어떨까요? 네,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측 지역에 비가 많이 왔다 하면은 지리적 위치상 네. 북한에도 그 정도의 비가 온 걸로 일단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기상청의 관측에 의하면은 우리 임진강 인근에 북한의 인접한 지역에도 우리 측과 마찬가지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비가 계속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환강댐이 이제 우리 측 지역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대략 42.3km 정도 떨어진 게 바로 이제 환강댐이죠. 그래서 이 환강댐이 북한에서는 지난 5월부터 이제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네. 그 만수위가 넘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 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핵심은 방류를 하는데 네. 그것이 우리 측에서 흔히 얘기하는 우려하는 수공이 아니냐. 수공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방류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이 댐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댐과 비교할 때 이 강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모든 설비가. 그래서 자연적으로 붕괴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붕괴 가능성. 예, 그러면 자기네들이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자연적으로 붕괴되는 상황도 우려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많이 올 것이냐에 따라서 북한 측의 의도보다는 자연적인 방류 쪽에 무게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환강댐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이유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미 전에 북한이 예전에도 금강산 발전소라고 했어요. 일단 명실공히의 대의 명분은 북한의 전력 사정, 수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한간에서 이렇게 흉흉하게 돌던 소문은 서울시 수상 작전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이게 이런 물을 환강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4월 5일 댐이라고 해서 앞서서 환강댐 다음에 3개인가가 이게 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은 환강댐 같은 경우는 거의 3억부터 4억 정도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 5일 댐에 우리가 군남댐이라고 대웅댐을 만들어 놨지만 착전의 앞에 있는 4월 5일 댐은 이거는 3,500톤 가량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4개의 댐들이 물을 만수위로 높여가지고 이걸 일시에 터뜨리는 경우 네, 어마어마한 물량이 이쪽 임진강을 통해서 서울 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 이런 식의 호황하기도 하지만은 북한은 나름대로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 유포시키기도 하고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 이런 군사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했다고 할 때 워낙에 북한이 부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실 공사 때문에 여의치 않게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좀 주시를 좀 상당히 좀 해야 되겠고요. 네, 대비를 좀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 교수님, 북한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로 물이 많이 차서 이걸 빼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방류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북한이 우리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무단 방류를 한다면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이 북한이 과거에 어땠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리적 특성상 북한 지역에서 특히 이제 환강댐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측에는 비가 전혀 오지도 않았는데 물이 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만 해도 북측이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 접촉을 통해서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당신네들이 방류를 할 때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해달라.
방법은 군통신선이라든가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그것이 제대로 지켜졌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군남댐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이라는 데입니다. 그 임진강이 있는데 임진강에 이제 여름철에 사람들이 낚시도 하러 가고 피서도 하러 가는데 거기서 이제 관광객들이죠. 전혀 우리 측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갖고 그때 한번 관광객이 사망한 사례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측에서 무단 방류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2009년에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5월 16일에서 15일에서 16일 새벽에 무단으로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그 임진강에 각종 고기를 잡는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어구가 떠내려가갖고 어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입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의 과거를 볼 때 비록 실무 접촉을 통해서 합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남북 간의 모든 합의가 북측에 의해서 전부 다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상 북측에서 선의로 통보를 해주려고 해도 군통신선까지 전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통보 절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지리적 여건상 없습니다. 그쪽에서 무단으로 방류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로의 대응책은 가능하면 북한 측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뭐 인도적 차원의 얘기를 설득하거나 요청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그 임진강변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인근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피하시라 뭐 이런 정도의 그 조치를 취하고 특히 그 관할 지역인 연천군하고 수자원공사 군 당국이 그 임진강 댐 또 이 방류 이거 상황을 유심히 관찰을 해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이를 파악하고 이런 것이 일단 대응책이지 우리가 탁 내놓고 거기다가 지금 상황에 거기서 대응해서 댐을 만들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 현재로서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지역에 뭐 야영이나 활동 같은 걸 통제를 하고 어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부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지뢰인데 북한이 최근에 비무장지대에 무려 4,000발 정도의 지뢰를 매설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전에 그 목함 지뢰 사건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그 사회적인 여론도 많이 됐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그 장병 또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북한이 노림수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대북 체제 때문에 모든 것이 이게 사방사조 정말 그 사면초가 신세인 거죠. 결국 뭐냐 이런 걸 목함 지뢰를 매설을 한다. 실제 4,000발을 거기다가 매설을 하는 걸 실제 눈으로 확인된지 안 된지 모르지만 그 말 자체가 남한사에 유포되는 것 자체가 상당한 그 압박 효과를 가져오겠죠. 네, 그걸로 인해서 또 남한사회에서 이렇게 여론을 환기시켜 가지고 여차하면은 이런 국면을 빨리 벗어나서 우리랑 좀 대화를 하자 이런 게 유화 모드로 몰고 가자는 그런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시기에 북한도 지금 전기 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댐에 물을 잡아놓지 않으면은 전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용수 문제도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댐을 많이 만들어낸 건 전략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일단 그 지역에 농번기이기 때문에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전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많이 잡아놨는데 만약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정말 이게다가 목함 지뢰뿐이 아니라 덕국물 같은 것도 풀어서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은 여러 가지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시기라 이걸 또 목함 지뢰까지도 지금 곁들여서 지금 이렇게 해서 뭔가 이게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부 단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장맛비의 지뢰가 남쪽으로 떠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과 민간인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북한이 이 지뢰를 매설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야말로 우리로서는 북한과 그 관련된 협정이나 합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는 남북의 체제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런 합의가 있었지만은 그 합의를 지금 북쪽에서는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 채널로서는 북측이 어떻게
우리가 요청할 수단도 없고 다만 우리로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극도의 주의 이런 걸 표명하는 것 외에는 달리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남북의 정부 당국자들이 제3국에서 만난다면은 이렇게 당신네들이 지뢰 이러는 것 같다 매설을 하거나 또 이게 이 홍수의 큰 물에 지뢰를 이렇게 유포하는 것은 당신들한테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의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은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이 목함 지뢰가 북한의 지뢰가 대략 뭐 70% 정도가 목함 지뢰라 그러는데 조금 아까 4,000발을 새로 했다 하는데 4,000발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수십만 발인데 최근에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 4,000발일 뿐이지 그건 빙산의 일각이죠. 그래서 이런 목함 지뢰 사고가 2010년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또 작년 8월에도 하재현 또 김정은 두 하사가 또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 지뢰 매설 이것은 북한 당국에는 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그네들이 현명한 정권이라면 더 이상 이렇게 무모하게 자연 그 재해를 이용을 해갖고 우리 한국을 압살하거나 또 대남 그 분열을 획책하려는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것.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수준인데 아마 북한 당국이 우리 건전한 상식과 이성만을 갖고는 판단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정권이니까 우리로서는 아주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목함 지뢰가요. 비단 이게 남한 쪽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피해자가 많거든요. 제가 쪽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봤는데 이게 목함 지뢰가 이 DMZ 지역뿐이 아니라 해변가 쪽에도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서해안 같은 거는 대체 보면은 북한은 바다도 봉쇄를 해놓은 상태라 철책선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경비 초설 하나 통해서 바다 출입증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쪽을 통해서 바다에서 조개도 캐고 물고기도 잡고 하거든요. 근데 여성들인 경우는 절대 다수 주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조개를 캐기 위해 가지고 그 초설에서 나갑니다. 나갈 때는 항상 줄을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내보내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장장 길어지는 거죠. 그럼 여성들인 경우는 이자처럼 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결국은 철제성 안쪽으로 이렇게 숲을 속에 들어갔다가 지뢰를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그런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DMZ 쪽에서도 역으로 보면 북한 쪽에도 이게 아마 유실되는 지뢰 사고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남쪽에서나 북쪽에서나 북한이 이렇게 지뢰를 매설하면 북측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을 텐데 또 이걸 매설하고 있다니까 정말 우려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 군과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앞서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 채널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처럼 그런 의견들이 있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요망하는 상황이죠. 어떻게든지 북한과 대화 채널을 마련을 해서 이번에 지뢰 매설이라든가 이 홍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북한이 어저께 그저께까지 동향만 보더라도 이 대화의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해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거지만 북한 정권이 말로만 대화하자, 관계 개선하자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남북 정상회담. 이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으니까 혹시 최고 정상끼리 만나서 이런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그것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관계 당국이 심도 있는 분석을 해갖고 접촉 제안을 하던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일단 대화의 진정성을 좀 보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북한은 매년 장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북한도 장마로 비상에 걸렸는데요. 특히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팽재훈 기자의 보도 보신 후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비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북한 주민 100여 명이 홍수로 목숨을 잃었고 곡창지대인 황해남도도 폭우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국제사회까지 나서서 북한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고 국제적십자사는 수해 복구에 2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북한은 연일 비 피해 대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장마 대비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가는가 하면 조선중앙TV에서는 각 분야별 장마 대책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비상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 한 해 농사 수확량이 결정되는 만큼 농작물 피해 방지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농촌들에서는 영양을 총집중하여 물기를 질적으로 정리하고 배수 양수기를 비롯한 고인물 빼기 시설들에 대한 정비 보수를 잘해야 한다. 장마로 인해 김정은의 역점 사업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대비라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시작된 평양 려명거리 건설장에선 자재와 설비를 비바람 피해에 대비해 점검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와 설비들이 큰 물과 빗바람, 태풍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놓아야 한다. 김정은의 유일 영도 체제를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는 북한. 장마 피해로 주민 통제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장마 대책을 세우라고 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이런 대책을 세워주진 않나 보죠. 네, 워낙에 뭐 국가가 주민들을 먹여 살려주는 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있을 적에도 항상 보면 장마철에는 뭐 TV나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죠. 장마철에 큰 비가 왔다. 그러면 자기 집보다도 그보다 먼저 가서 큰 물 피해를 보지 않게끔 먼저 가서 지켜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김일성이 동상이라든가 각 곳에 세워진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현상한 유화라든가 네. 이 TV 언론 매체에서는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지만 항시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그런 잠재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장마 피해가 커지면은 지금 뭐 작년에도 보면 라진 선봉지구에서 큰 장마 큰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 정부는 주민들한테 손을 내밀지 않고는 또 주민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결속시켜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예전과 달리 김정은 시대에 와서 주민들의 의식 자체가 뭐 아무래도 이게 좀 또 부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감도 그만큼 많이 늘어질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사님 계실 때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것 네, 같은데 없습니다. 앞서서도 리포트로 나간 것처럼 매년 뭐 100여 명씩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도 뭐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주거나 도와주는 게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이자처럼 동상이라든가 그런 뭐 자기네 우상화 신격과 연결된 것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국가가 또 거기에다 뭐 어느 정도 또 자금도 투하를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방비 대책을 하는 거죠. 수해 피해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요. 현재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저지르면서 스스로 지원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홍수 피해 복구나 어떤 인도적인 부분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거듭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세계는 물론이고 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크게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점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인 2275가 이제 발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북한도 역시 우리의 동족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는 524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 간의 모든 교류와 협력이 일단 중단된 상황이 있지만 이번 그 홍수처럼 만일의 그 홍수로 인해서 북한에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다면은 524 조치에도 단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그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우리가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홍수가 로 해서 많이 피해가 난다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도 충분히 고려해볼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지금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시행 중인데 이런 인도적 부분에서의 대화 채널은 좀 열려야 된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그것은 그 유엔 대북 제재 조치도 전면적인 제재이긴 하지만 거기도 민생 부문은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전향적인 차원에서 인권 국가니까 북한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승 교수, 망명 북한작가센터의 김주성 부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